여기 한국을 무시하다가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조선업을 우습게 봤다가 펜타곤에서 긴급 호출을 받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일본까지 긴장시킨 한국의 숨겨진 무기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게다가 트럼프가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유독 한국에만 관세 위협을 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발드리스 넥슨이었어요. 15해 동안 인도-마이너스 태평양 해양 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전략 방위 분석가로 일했죠. 그해 1월에 어느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을 때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려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NATO 회의가 막 끝났고 트럼프의 요구사항들이 동맹체제 전체에 충격파를 보내고 있었죠. 사무실로 서둘러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에 보이는 관심이 유독 크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해군 건축과 지정학적 전략에 대한 제 전문 지식이 갑자기 워싱턴에서 가장 찾는 컨설턴트로 만들어버렸죠.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컴퓨터 화면에는 긴급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펜타곤,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어요. 모두 같은 주제였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조선산업협력 확대. 커피를 내리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이미 국방부 건물에는 불빛이 켜져 있더군요. 분명 저처럼 갑작스런 호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첫 번째 브리핑 자료를 펼쳤을 때 손이 살짝 떨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숫자들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GDP의 5%라니.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2.8%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증가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군함 건조 능력을 미 해군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 5년간 연구해온 바로 그 주제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 이들이 미국에 늘어나는 해군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었죠.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국방부 차관보였어요. 넥슨 박사님, 7시까지 펜타곤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한국 관련 브리핑을 직접 받고 싶어 하십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직접 브리핑이라니. 제 15년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 비쳤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 그리고 인도-마이너스 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조가 제 분석과 조언에 따라 바뀔 수도 있었어요. 서류 가방에 필요한 자료들을 챙기면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보인 행보들, NATO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그리고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보이는 다른 접근법,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협력,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죠. 차를 몰고 펜타곤으로 향하면서 라디오에서는 이미 이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GDP 5% 국방비 요구. 조선업 협력 확대 제한이라는 헤드라인이 반복되고 있었죠. 신호등에 멈춰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브뤼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유럽연합 본부 건물 앞은 시위대로 가득했죠. NOTO 5%, SAVOUR, HOSPITALS 같은 플래카드들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스페인 외무장관 마르타를 만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발드리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의 절반을 국방비로 돌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GDP의 5%를 국방비로 쓴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병원, 학교, 연금, 실업수당. 유럽인들이 자랑스럽게 지켜온 모든 것들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테이블을 쾅 치며 일어났죠. 미국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그가 외쳤습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갈취다. 독일 총리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묻어났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NATO 예산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죠. 저는 조용히 앉아서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외교관으로서 30년 그동안 많은 위기를 봤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동맹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죠. 휴식 시간에 네덜란드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였죠. 발드리스, 솔직히 말해봐요. 미국은 정말로 우리를 버릴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외교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오후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더 큰 문제가 드러났어요. 바로 조선업 문제였죠. 벨기에 대표가 보고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조선소는 1987년에 문을 닫았어요.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체코. 하나둘씩 손을 들었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같은 처지였습니다. 우리가 배를 주문한다고 해도 이탈리아 대표가 말했어요. 누가 만들어줄 건가요? 한국, 중국, 일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미국은 유럽에게 더 많은 무기를 사라고 압박하면서 정작 그 무기를 살 때는 미국산이 아닌 아시아산을 사야 한다는 거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비공식 모임이 열렸어요. 유럽의 주요 국가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죠. 분위기는 음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3개 있어요. 프랑스 대표가 말을 꺼냈죠. 첫째,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우리 복지 시스템을 포기한다. 둘째, 거부하고 관세 폭탄을 맞는다. 셋째, 그는 잠시 멈췄어요.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셋째, 시간을 번다. 독일 총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죠? 트럼프의 임기는 4년입니다. 우리가 협상하고 지연시키고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척하면서 4년을 버티는 거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제안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국방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미국과 유럽의 70년 동맹 관계가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식 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날과 달랐죠. 유럽 국가들이 하나로 뭉친 것 같았습니다. 스페인 외무장관이 먼저 발언했어요. 우리는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일정표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독일 총리가 거들었죠. 5%라는 목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10년 아니 15년의 점진적인 증가 계획이 필요해요.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선 산업이 없는 국가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죠. 저는 그들의 전략을 알 수 있었어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은 최대한 늦추려는 거였죠. 외교의 오래된 기술이었습니다. 시간 벌기.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미국 대사관으로 돌아왔어요.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브뤼셀의 거리는 여전히 시위대로 가득했어요. 미국은 우리의 친구인가 적인가? 라는 플래카드가 보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의 균열이었고 오랜 우정의 시험이었죠. 유럽은 반란을 선택했어요. 조용하고 외교적이며 점잖은 반란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양쪽 모두를 이해하면서도 어느 쪽도 완전히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트럼프의 요구는 너무 과했어요. 하지만 유럽의 국방 기여도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죠. 이 딜레마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파리에서 또 다른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를린, 로마, 마드리드.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회의와 협상이 결국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될 거라는 것을요. 과연 70년간 지속된 대서양 동맹이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모두가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에 관심이 크다던데요. 왜 우리가 아니라 한국인가요? 나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조선업이었어요. 미국의 군함 건조 능력은 위험할 정도로 약해져 있었죠. 중국은 동시에 15척의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반면 미국은 낡은 함대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선소들은 주로 작은 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크고 복잡한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목한 이유였습니다. 그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이 이미 미국과의 22회담을 취소한 상황이었죠. 1450조 원이라는 엄청난 평화 제안도 실패로 끝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도쿄 항구로 갔어요. 일본의 조선소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여전히 뛰어났지만 규모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한 조선소 엔지니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형 군함을 동시에 여러 척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은 없죠.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한국 조선업의 강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거제도와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들이 떠올랐죠. 그곳에서는 항공모함급의 대형 선박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으면 일본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국제정치는 복잡했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조선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도쿄의 야경을 보았어요.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미국도 모두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었죠. 그날 밤 나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일본의 상황, 조선업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정리했죠. 특히 한국 조선업이 가진 전략적 가치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최첨단 군함까지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한 이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죠. 국제관계의 복잡함,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각국이 찾아야 할 길에 대해서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도쿄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맑은 하늘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평소보다 더 바빴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었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소식 때문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한국 조선업의 미래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을 보았어요. 서울의 모습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다음 임무에 대한 브리핑이었죠. 이번에는 한국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나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어요. 드디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서울의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 국방 관계자들이 저를 맞이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신중한 낙관주의를 읽을 수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에 관심이 크다,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를 꺼내 보여주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을 언급한 것이 5번이나 되더군요. 다른 동맹국들과는 달리 한국에 대한 관세 위협은 전혀 없었답니다. 다음 날 저는 울산으로 향했어요. 거대한 조선소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왜 미국 군부가 이곳에 그토록 관심을 갖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죠.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듯한 드넓은 부지에서 거대한 함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곳에서는 한 달에 구축함 한 척을 진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데 3년이 걸린다는 걸 생각하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정밀함, 기술력, 그리고 압도적인 규모, 이 모든 것이 미국이 필요로 하지만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거제도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조선업이었고 한국이 그 해답을 쥐고 있었던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남해의 푸른 바다가 마치 양국의 운명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본 광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함정들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죠. 그것들은 떠다니는 컴퓨터였고 통합 무기 시스템이었으며 중국의 수적 우위에 맞설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 이지스 구축함을 보세요.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360도 전 방향을 동시에 감시하고 수백 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함정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고 최첨단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어요. 미국 해군이 꿈꾸는 미래가 바로 여기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강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약점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저는 썼어요. 그들의 조선 기술과 우리의 군사력이 결합된다면 태평양에서의 힘의 균형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 함께 서는 것을 의미했죠.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함정들은 단순한 철강 구조물이 아니라 자유세계의 방패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광대한 바다 어딘가에서 중국 해군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으니까요. 착륙을 앞두고 저는 다시 한번 메모를 확인했어요. 한국 관계자들이 보여준 자료, 조선소에서 본 광경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 이 모든 것이 미국이 다시 한번 태평양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죠.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고 평화를 위한 동맹이었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펜타곤의 회의실에 섰어요. 제 앞에는 해군과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창문 너머로는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중국이 전 세계 물류의 파워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고했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중국 조선소들의 사진이 떴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크레인들, 동시에 건조되는 수십 척의 컨테이너선들. 그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중국이 만드는 모든 컨테이너선은 단순한 화물선이 아닙니다. 잠재적인 정보 수집 도구죠. 모든 중국 물류회사는 미국 공급망을 들여다보는 창문과 같아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 제독이 손을 들었죠. 그럼 대안이 뭡니까? 저는 한국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최첨단 시설들, LNG 운반선을 만드는 정교한 기술, 미국 해군 함정 수리 경험. 한국이 답입니다. 제가 말했죠. 하지만 단순히 배를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보좌관 한 명이 따라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시버에 대해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저는 기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켜고 물었죠. 일부에서는 한국 조선소를 미국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던데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조선소는 반도체 공장과 달라요. 제가 설명을 시작했죠. 조선소는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깊은 바다, 넓은 부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자들. 무엇보다 주변에 형성된 부품 공급망. 이 모든 것을 통째로 옮긴다는 건 도시 하나를 옮기는 것과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가 물었죠. 파트너십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수요를 연결하는 거죠. 인터뷰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조선업 보고서를 읽고 싶어 하신대요. 저는 서둘러 보고서를 정리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에 관심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중국이 세계 조선업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10년 전만 해도 20%였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죠? 정부 보조금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중국 정부는 조선소에 막대한 지원을 했죠.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배를 만들었어요. 왜일까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태평양과 대서양의 주요 항로들. 그 위를 오가는 수천 척의 컨테이너선들. 이 배들이 단순히 물건만 나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정보도 나릅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든 데이터가 중국으로 흘러갑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이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기술도 있어요. 하지만 중국의 가격 공세에 밀리고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국가안보회의 동료들과 작은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죠. 해군 함정뿐만 아니라 상선도 중요합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동의했죠. 전시에는 상선도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늦은 밤까지 토론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조선업을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중국의 독점을 막을 것인가? 다음 주 저는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어요.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 앞에서 증언했죠. 조선업은 국가안보의 문제입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모든 배를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한 의원이 물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저는 시나리오를 설명했어요. 만약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만약 중국이 모든 중국산 선박의 운항을 중단시킨다면,
미국의 공급망은 하루아침에 마비될 거라고. 청문회가 끝나고 한 의원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말했죠.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네요. 조선업이 왜 중요한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설명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기를 대비하는 것.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숫자들이 말해주는 이야기. 중국의 조선 능력이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자리 걸음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포토맥강 너머로 펜타곤이 보였죠. 전화가 울렸어요. 한국의 조선업 관계자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중국과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저는 약속했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미 동맹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일에 몰두했어요. 내일은 국방부 장관과의 회의가 있었죠.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함정을 수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중국의 조선업 독점을 막고 자유세계의 해양 안보를 지키는 일. 그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펜타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일했죠. 왜냐하면 바다의 지배권을 잇는다는 것은 미래를 잇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제가 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 지금 세계의 정치 지형이 우리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NATO 국가들에게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려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게는 다른 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 해군의 우위를 지키는 생명줄이었죠. 저는 양국 정부의 이런 협력이 단순한 구매를 넘어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조선업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의 배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문 기술이 필요했죠. 기술 이전, 훈련 프로그램, 공동개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지를 결정할 거예요. 중국이 전 세계 물류의 파워를 갖게 되는 현실에 맞서려면 말이죠. 제 전화가 또 울렸어요. 또 다른 긴급 상담 요청이었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 새로운 전략 시대의 핵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념에 기반한 옛 동맹은 이제 능력에 기반한 파트너십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한국의 조선소는 모든 군사기지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중요한 건 양국이 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잡을 수 있느냐는 거죠.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긴장했어요. 이번 회의는 정말 중요했거든요. 미국 해군 관계자들과 한국 조선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통역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죠. 우리는 단순히 배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미국 해군 제독이 말했어요. 우리는 파트너십을 원해요.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해요. 저는 양측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느꼈어요. 미국은 최대한 많은 기술을 얻고 싶어 했고 한국은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지키려 했죠. 제가 중재해야 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말했죠. 한국은 기본 설계와 건조 기술을 공유하고 미국은 첨단 무기 체계 통합 기술을 제공하는 거예요. 회의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어요. 때로는 미묘한 문화적 차이도 설명해야 했죠. 한국 측이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설명했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좀 풀렸어요. 비공식적인 대화 속에서 진짜 진전이 이루어지더군요. 한국 대표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했고 미국 제독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죠. 제 아내가 김치를 직접 담그려고 시도했어요. 제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과는? 글쎄요, 노력은 했죠. 모두가 웃었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큰 협상에서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분위기는 훨씬 협력적이었어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향후 10년간의 건조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 거죠. 저는 그 말을 통역하면서 그 무게를 느꼈어요. 이건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냉전 이후 가장 중요한 동맹의 재편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기본 합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한국에서 최소 30척의 군함을 건조하기로 했고 한국은 미국의 조선기술훈련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죠.
더 중요한 건 양국이 차세대 군함을 공동 설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피곤했지만 뿌듯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워싱턴과 서울 모두에 보낼 보고서였죠. 써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새로운 동맹이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태평양의 균형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위협,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죠. 제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백악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행 상황을 듣고 싶어 한다고 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대답했죠. 한국 측도 적극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계속 진행하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 이 나라가 미국의 미래 해골력의 중심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다음 날은 조선소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배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보는 거죠.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 하고요. 이 새로운 동맹은 단순히 종이 위의 합의가 아니었어요. 이건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엮는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어요. 내일의 조선소 방문이 기대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미래를 직접 볼 수 있을 테니까요.